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습니다. 늘 시장의 중심을 잘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또 투자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은 어려움을 딛고 가는데 국내 증시는 맨날 지지부진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투자자도 답답한데 업계에 계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못 해먹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근데 지나 보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닌데. 아, 그럼요. 그렇죠. 뭐 수많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죠? 뭐 IMF 때는 넋 놓고 있을 때도 출근해가지고 장 시작하면 거래도 없이 그냥 점으로 빠진 거를 갖다 뭐 수십 일을 본 적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했죠.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계속 있어요. 코로나 때 보세요. 뭐 그냥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죠? 주가 맞습니다. 떨어지고 그런 적도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실적 발표들을 했고요. 실적은 뭐 1분기에 특별히 좋을 걸로 기대 안 했고 네네. 역시 뭐 안 좋았고 그죠? 이후에 나오는 방향성이라든지 또 컨퍼런스 콜 하면서 나온 내용들 언제쯤 변화가 올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무슨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이 채널에 나와가지고 지난번 작년 4분기 컨퍼런스 콜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1분기 컨퍼런스 콜을 전반적으로 업체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어떤 걸 아주 얻어야 될 것이냐, 하반기 투자를 할 때 어디에다 좀 포커싱을 해볼 것인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퍼런스 콜한 내용을 이거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기업별로. 네, 기업별로 정리했는데 우선 이제 자동차 업체들, 테슬라, GM, 포드 이런 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좀 부정적으로 일단 그 글로벌 EV 차량 판매량 자체를 좀 하방 압력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전기차 성장 역시 둔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ESS 쪽은 좀 성장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컨퍼런스 콜 하기 전까지 계속 안 좋았었는데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어요. 사실 그날. 급등했었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지금 인원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가차 제작과 관련된 인력들을 다 빼버렸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차 출시가 안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25년 초에 저가차 출시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테슬라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전기차보다는 FSD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FSD를 팔아먹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포커싱을 했는데 이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한 군데하고 라이센싱을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 8월달에 로보택시 출시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때 급등을 하고 나서 바닥을 좀 확인한 그림이거든요. 네. 테슬라는 좀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이제 GM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전기차를 별로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트의 구형을 단종을 시켜버렸고 얼티엄 셀즈에서 이제 신차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판매는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 연간 목표치 20만 대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얼티엄 셀즈에서 이제 그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준 데 더해가지고 EV에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선방을 했는데 EV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죽는 소리를 많이 했고요. 심지어 이제 차 한 대당 적자 폭이 뭐 얼마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생산을 줄일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부품 업체들한테 단가이나 압력을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고 그에 반해서 실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각 회사마다 다 스탠스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네네. 여기에 이제 자동차 말고 이제 셀메이커 같은 경우는 엔솔 같은 경우는 리튬 판가 때문에 2분기까지는 뭐 그냥 고객 수요가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센은 2분기까지는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대신에 하반기는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고요. 이쪽에서는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는 이제 ESS 확대에 대비해 가지고 ESS 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 대비해 가지고도 이제 소위 말해서 투자를 줄이지 않을 거고 1분기도 상대적으로 업체들 가운데서는 선방을 했고 이 가운데서 이제 AMPC라고 해서 이제 보조금을 467억 작년 거를 한꺼번에 이제 인식을 했고 올해도 당연히 이제 수익의 인식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4680 배터리 46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양산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27년에 양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은 1분기가 부진했고 이제 고객사 수요가 부진했다는 거는 이제 주로 상대방이 포드 쪽이다 보니까 이제 둔화된 건데 이제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법인의 수율, 그러니까 전 생산 공장의 수율이 지금 90%까지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지금 늘질 않아서 그런 거지 올라왔기 때문에 생산량만 고민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생산량만 좀 늘어나면 빠르면 뭐 하반기에 BEP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포드가 좀 주춤한 반면에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현대차 쪽으로 이제 물건을 좀 돌리는 그런 정책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온은 최근에 이제 자금 사정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노이즈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판매 1분기는 저조했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잘 팔렸고요. 4분기부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전기차만 할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같이 병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도 성장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기사가 아니라 아까 이제 오다가 잠깐 보니까 외신에서 난 것 같은데 이제 인도 공장, 인도 법인 상장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거래소에? 그렇죠. 인도 그 법인이 이제 상장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금 조달을 또 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 번 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현대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급등을 했었던 거는 이제 현대차 자체가 발표한 건 아닌데 이 CEO 인베스터 데이가 원래는 6월이고요. 지금 이제 언론상에는 8월로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밸류업 관련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루에 9% 올랐잖아요. 현대차가. 네, 저도 깜짝 놀랐고요. 실적이라든지 회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도 이제 급하게 돌아서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 연간 매출은 작년 수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은 3분기 정도 돼야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장인호 회장이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절대로 2차 전지 축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데다가 EV3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포스코 퓨처엠에서 기아 EV3 그게 지금 막 상당히 그 드라이브를 걸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되대요. 네, 그런 얘기에다 덧붙여가지고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1분기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감독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섹터가 돌아서는데 계기가 되면서 퓨처엠이 좀 오늘 많이 올라섰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2분기까지 안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판가 반영되는 건 하반기부터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기존 투자 계획은 조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변동이 발생할 때는 고객사와 논의 후에 공유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에코프로 BM 쪽이 이제 주로 거래하는 데가 삼성 SDI하고 삼성 SDI 향이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 유럽 향이 좀 물건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아마 그 5월달 지금 현재 NCA 쪽 매출이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비슷한 맥락이고요. 2분기까지 실적 부진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취지고 LG화학은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서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 했을 때 가이던스 올해 연간으로 24% 성장을 얘기했는데 그대로 간다. 이 얘기는 엔솔에서 내재화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전방에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무난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2분기까지는 이제 ASP가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양극재는 수익성은 소폭 개선될 것 같다라는 취지고 대신에 이제 캐파 증설 관련해 가지고 좀 보수적인 얘기. 그래서 연간 4조 원 이내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엔솔 투자, 그러니까 엔솔 지분에 대해서 첫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한번 기사로는 또 처분할 것 같은 뉘앙스가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기준으로는 3분기부터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일부 조정할 생각이다. 소재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 리튬 관련해 가지고 북미 광석이라든지 남미 염호 리튬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탐색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습니다. 큰 회사라서 그런지 조금 의사결정이 더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우선 눈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서는 그 포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비용 절감 때문에 부품 단가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생산 판매 대수를 감소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드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GM 같은 경우는 24년도 20만 대 판매, 그다음에 영업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건 EV 플랫폼이 구축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얼티엄 셀즈 가동률이 본격화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데다가 24년에만 신차를 11가지 종류를 출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측면에서 봤으면 결국에는 밸류체인 쪽에서 본다 그러면 GM 밸류체인에 속하는 소재 부품 쪽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는 재고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반등은 주는데 크게 성장할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 판가는 반등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상반기가 저점일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돌아서는 게 강력하게 돌아서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는 뉘앙스고, 신한 같은 경우는 바닥은 확인 중이다. 그런데 하반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가 뭔가 그러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요거 이제 또 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붙여봤는데 고객사 생산 의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엔 앞서 제가 포드하고 GM을 비교했지만은 결국 가가지고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와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GM 쪽이면 주로 엔솔 쪽이에요? 엔솔이죠. 주로 이제 엔솔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솔과 관련돼 가지고 양극재가 들어가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전해액 쪽에서는 뭐 엔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체인은 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려는 데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정대로 가려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에 비하면 현대차는 그 사이인가, 그죠? 그래도 자기 나름의 어떤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현대차를 보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현대차 업계에 있으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되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왜요? 그 전까지는 뭐 배당도 거의 없었고, 또 한 가지 차가 이제 내연기관 위주였을 때는 차를 만들면 엔진에 항상 문제가 있었고, 항상 리콜이 걸렸었고, 리콜이 걸리면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주는 구조도 아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했는데, 분기마다 뭐 1년에 가끔씩 막 1, 2조씩 막 계속 털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심하고 투자하기에는 뒤가 항상 구린 느낌, 캥기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는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는 전기차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 우리나라의 강점은 항상 보면은 뭘 만든다고 하면 일단 덮어놓고 따라서 흉내를 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기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쟁력으로 보면 토요타보다 낫다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토요타 못지 않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그 전기차 업체, 자동차 업체들 가운데서 내연기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세 개의 밸류체인을 다 갖추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경쟁력까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EGMP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화 시키는데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텐셜이 크다. 더군다나 밸류도 싸다. 네, 내연기관 쪽에서 항상 지속됐었던 게 싸구려차 만들고, 그나마 엔진도 또 늘 그랬었고 했었는데 차량을 좀 고급화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키웠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참 우스갯소리인데 현대차 안 좋게 보던 시절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현대차에 대해서 얼마나 네거티브였었냐면 저뿐만 아니라 일본 토요타의 렉서스하고 제네시스를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렉서스를 처음에 브랜드 출시할 때 토요타라는 브랜드를 다 지우고 출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렉서스가 처음에 런칭이 돼서 나왔을 때 이거 유럽 차야? 이거 어디 차야? 다들 이랬어요. 블라인드로 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차가 좋으니까 시장에서 그 고급차로 인식이 되면서 자리를 빨리 잡고 토요타의 어떤 저가 브랜드를 이미지를 버리고 완전히 이제 고가화 시켜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현대차는 사실은 제네시스를 만들고 처음부터 현대차 제네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안전빵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저가 이미지 못 벗어난다고 다들 이거는 저기 정말 돈 안 들이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욕심일 뿐이다라고 비판들을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이제 저 역시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그걸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야 진짜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보고 넣는다고 최대한 그 손해 안 보고 가려고 그러는구나라 생각을 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고가로 자리를 잘 잡고 있잖아요. 이제 현대차의 전략을 보면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현대차하고 분리하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도 성공을 하는구나. 이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근데 제네시스를 많이 팔면서 현대차 수익성도 엄청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이제 향후의 전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회사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 쪽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현대차 자동차 얘기는 나중에 기회되면 따로 해요. 오늘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2차 전지 하고 얘기하면서 자동차 얘기하는 건데 또 주목할 포인트로 ESS 시장을 지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그 테슬라 역시도 ESS 확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ESS 배터리를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그래서 지금 LG엔솔에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이제 양산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공장 구축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ESS에 들어가는 소재들 가운데서 그럼 어떤 게 비중이 커지느냐. 양극재도 들어가고 거기에 음극재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전해액이 NCM에 들어가는 전해액 그 비중에 비해서 ESS 쪽에 들어가는 게 2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해액 섹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해액을 보셔야 되는데 전해액도 이제 급하게 많이 오른 거는 사실 밸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만 모든 소재 섹터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전해액 쪽이 어쨌든 비중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러니까 뭐 엠켄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도 크고 많이 올랐지만 그냥 무척대고 이유 없이 간 건 아니라 뭔가 이런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오버슈팅한 측면도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LG엔솔이 8월인가요? LG엔솔이 8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파나소닉도 역시 그 8월 9월경부터 양산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SDI는 25년 초에 이제 양산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 특히 46파이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안정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개수를 이제 조절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질감에서 또 절감이 효과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발열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정장치 이 뭐 벤트나 CID, PTC 같은 안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 밑에 지금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우치 대비해서 화재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작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한 발 더 나가면 실리콘 음극재 적용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다.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팽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파우치나 이런 것 쪽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낫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출력 문제 2170이 갖고 있는 출력 문제도 해결이 되고 배터리 수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출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도 이제 이 단결적 양극재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고가가 있거든요.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팽창, 폭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방어하기 위한 건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알루미늄 캔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 그런 쪽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올해는 LG 엔솔, 그다음 파나소닉, SDI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사를 다 하는 데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순서가 있을 테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2차 전지가 바닥인데 하면서 안 돌아서니까 다들 하시는데 지금 캐즘 구간에 들어선 지는 작년 가을 이후부터라고 보면은 아직 이제 벌써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가가 크게 반향을 주지 못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리튬 가격의 반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하고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는다는 얘기고요. 수요가 는다는 얘기는 판매량이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의 동향을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연초에 10%인가 오르고 지금 그 리튬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고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판매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보면은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 기대치보다 많이 못해요. 1분기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려면은 우선 리튬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 구축. 작년 연말 올 초에 보면은 그 혹한에 의해 가지고 충방전 문제 때문에 전기차들이 다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결국 미국 내에서 이제 충전소 설치. 근데 충전소가 돼 있어도 문제는 뭐냐면 충전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충전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력 인프라. 급속 충전이 되면 충전소가 사실은 캐파가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력 인프라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력 문제도 좀 항상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하고의 이제 가격적인 괴리,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제 축소가 되느냐.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많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다가 보조금을 받으면 이번에 GM에서 출시하는 그 에퀴노스 같은 경우는 3만 불 밑으로 구매가 가능하대요. 보조금하면 한 2만 7천 불? 그 정도에서도 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내려온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내놨을 때 어떻게 어필이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아의 EV3 같은 경우도 지금 3천만 원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풀렸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해 가지고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다고 보면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프라 문제까지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시장에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 그러면 차값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덜 팔릴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 올 초에 경험을 해본 게 있기 때문에 또 시즌이 왔을 때 생각보다 덜 팔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조를 맞춰간다 그러면 이제 팔려 나가는 숫자가 굉장히 빨리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아의 EV3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GM의 에퀴노스 같은 경우 그 판매 추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면서 좀 답답한 분들이 많은데 컨퍼런스 콜 한 내용하고요. 미래 방향성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체크 포인트까지 이영훈 이사님께서 점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